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회 주식회사의 대표 노힘찬입니다. 저희는 케어 아이디라는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블록체인 전문가도 아니고 좀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는 좀 생소한 영역에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첫 인사를 여기 계신 분들께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제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계신 분들께 저희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여쭤봤더니, 블록체인 업계에 계신 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트러스트리스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뢰 없는 신뢰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어서 누구나 검증 가능한 투명성, 보안성, 개방적 참여가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술적인 영역보다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목표는 일단 다소 생소한 섬유 패션 산업에서 디지털 제품 여건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 DPP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려면 아무래도 이 어떤 업계에 대한 공감이 좀 우선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5년 동안 밟아온 과정, 그리고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앞단에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공감이 좀 섰을 때 이 디지털 제품 여건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어떤 다양한 영역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이미 GPT나 LLM 모델에서 스터디를 하실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배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법인명이 윤회주식회사인 이름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 맞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법인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한 번 태어난 물건이 계속해서 N차 새로운 주인들에게 매칭이 되고 그리고 잘 폐기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전체 생애 주기를 연장시키는 것 자체가 지구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윤회주식회사라는 법인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다소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를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저 좌측 하단에 과거의 제 모습에서 현재의 제 모습인데요. 저는 365일 다른 옷 입기가 제 인생의 KPI였습니다, 한때. 그만큼 옷을 되게 좋아했고, 그 옷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입고 싶은 이제 옷들이 막 너무 많은데, 제 중학교 때 친구한테 입던 옷을 나한테 팔으라고 해서 15만 원의 현금을 주고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형의 옷을 뺏어 입고 왔었는데 그 옷을 저한테 팔았다가 된통 얻어맞고 이제 혼났다는 경험이 있고, 저는 그 옷을 입고 나서 굉장히 이 학교에서 옷을 잘 입는 친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제가 원하는 옷을 표적해서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었고, 그 과게 좀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어머니가 학원 가라고 돈 봉투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명동 가서 쇼핑을 하다가 엄청나게 혼이 나고 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혼나고 나서부터 지갑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이 옷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라는 과정에서, 집 근처에 보시면 헌옷수거함들 보이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역추적을 해서 결국 집화장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집화장에서 옷들이 어떻게 모이는지, 저는 그 옷들을 보면서 너무 아까웠고,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옷들이 버려진다는 게 되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옷들을 매주 매월 수십 벌에서 많게는 100벌 이상씩도 쇼핑을 하면서 옷을 미친 듯이 사 입었고, 그러다 보니까 옷이 계속 남으니까 이 옷들을 한번 팔아봐야지 하면서 이 1,000원, 2,000원, 3,000원에 가지고 온 옷들을 10배, 많게는 20배까지 마진을 붙이면서 파는 경험을 일찍이 하면서 이 옷에 대한 그 덕업일치를 일찍이 좀 경험했던, 그게 자연스럽게 이런 사업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 사업이 5년간 진행이 되어 왔는데, 처음부터 DPP를 생각하고 왔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버려진 옷들이 다시 폐기되지 않고 가치 있게끔 만들어주자라는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작은 단위에서 했을 때는 문제 해결이 될 것만 같았는데, 이 옷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엔 안 입는 옷들이 버려지고 그거를 다시 재상품화하고 프라이싱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난이도가 높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스케일업이 될 수 있을까란 고민이 돼서 그 부분들을 옷이 만들어질 때 아예 그냥 그 누군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어떤 솔루션으로 좀 피벗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피벗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 브랜드한테 짠 하고 솔루션을 내놨을 때 브랜드들은 이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옷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중고 옷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뭐 어디다 써? 라는 고민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재고 오류를 좀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냐라는 게 그 요청이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옷을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얼만큼 소셜 임팩트가 창출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됐고, 옷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지? 그리고 이 옷이 빠르게 회전이 돼서 또 새로운 고객에게 매칭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DPP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DPP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DPP를 통해서 결국에는 순환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잘 어떻게 폐기가 될지에 대한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는 게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재활용 모든 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결국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걸 실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도구로서 필요한 거고, 이게 단지 패션 섬유 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자동차, 철강, 뭐 전자기기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키워드를 꼭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이 검증과 신뢰라는 주제여서 제가 좀 케이스를 짧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검증됐다라고 하는 기준이 1층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사는 비싼 제품이 누구나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제품이고 검증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24시간 동안 이민자들 노동 착취를 해서 만든 원가 8만 원짜리의 가방, 이게 안 팔리면 폐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오픈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제품을 명품의 가치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사건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고, 이게 최근 이제 틱톡 플랫폼에서는 이 원가 오픈하는 케이스들, 뭐 에르메스 특정 브랜드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의 제품들이 얼마 가격에 생산이 되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이제 오픈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공급망 관리를 이제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고요. 일상적으로 티셔츠 구입하실 때 뭐 싸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이제 신장 위그르라는 그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현대판 중국 노예 매매, 이제 이 면화를 이렇게 싸게 만들어 가지고 유통을 하면서 이 티셔츠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들을 알았을 때 아무리 좋은 브랜드고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 검증된 브랜드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올바른 소비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일회용품으로서 되게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한테 있지만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알려져 있었고, 다만 최근에 이제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되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치로 좀 기억을 해주실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티셔츠 한 벌은 만드는데 2,600리터, 한 명이 3.5년 마실 물 들어가고,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7,500리터, 10년 동안 마실 물이 소비가 됩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얼만큼 좀 잘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엄청 발생이 되고 있는데 2위 산업이 패션 산업이고, 실제 우리나라 소비재 산업 중에 전체 한 2위, 그러니까 식품 다음으로 패션 산업이 2위, 50조 시장 정도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70% 정도 이상, 많게는 80%까지 폐기가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탄소 상수하기 위해서는 400억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문제고, 이게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헌옷수거함에서 우리가 이제 버린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어딘가에 좋은데 쓰여지겠지, 재활용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다 제3국으로 이렇게 버려져서 거기선 폐기가 안 돼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당연히 부족한 정보고, 이 패션 산업이 정말 누구나 라이센스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이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고 남으면 버리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동안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더 와닿는 사례는 이제 국내 사례인데요. 최근 몇 달 안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M사 플랫폼에서 패딩을 팔았는데 어떤 소비자가 그걸 사고 거위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이거를 사고 뭔가 만져보니까 거위털 같지가 않아서 시험 성적원에 보내봤더니
합성 섬유 다른 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폭로하면서 그 수백억 대 매출이 나던 브랜드가 한 번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그 여파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170개 브랜드 정도가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또 그 해당 시즌에 물건을 팔 수 없게 되는 그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일어난 게 최근에 발생된 게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제품의 정보를 요청했을 때 그 브랜드가 적절하게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가 엄청 커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대기업 플랫폼에서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유명 브랜드 스투시의 제품인데 병행 수입으로 알고 샀지만 이게 좀 이상해서 정품감정원에 보내봤더니 가짜라는 판결이 나면서 전량 회수하고 환불 조치하고 사과문 쓰고, 이것들이 결국 생산 단계에서 그 과정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리스크가 돼서 결국 중고 시장까지도 중고 거래할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 말씀드린 이 디지털 제품 여권이 바로 이런 부분의 문제까지도 일상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 문제고, 누구도 규제를 하지 않았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소비자가 요구해도 브랜드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공장에서는 데이터를 요구한 적이 없으니 갑자기 요구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어려워하고, 물론 이건 좀 작은 브랜드들 위주의 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보가 수집됐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검증된 제품이 곧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공식이 깨져서 이런 것들을 관리 안 했을 때 해외 브랜드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 실제 이제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될 때 이 여권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해외에서도 결국 아까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좋은 브랜드인 줄 알고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매출에 영향을 끼치고 플랫폼의 인지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실사를 요청하는 사례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27년도까지 준비할 수 있어? 이런 요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품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 물론 과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규제로 나왔습니다. 에코 디자인 규제라고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거고, 24년 7월 18일에 이제 발효가 돼서 27년도 말에서 28년도 초에 이제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1순위가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섬유 제품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냐 했을 때 유럽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이제 이게 도입이 되지 않아 있으면 이제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판매 금지와 환경 부담금 부과 뭐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겐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그냥 인쇄해서 주장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확장되고 검증된 데이터들이 필요해지는 시대로 갔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목화를 재배했고 원사로 어떻게 만들었고 재직해서 원단으로 어떻게 했고 그걸 어느 봉제 공장에서 얼만큼 쓰고 얼마나 버려지고 운송 과정에서 막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패션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 이 제조업에서 디지털로 전환돼서 이 관련된 솔루션을 도입한 업체 도입 단계에 있는 그 기업들의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렇게 제조업이 스마트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예산들을 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시작된 디지털 제품 여권을 표준화를 이제 실증하는 그룹이 서페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시작을 했고 22년부터 24년 3월까지 18개월 정도 진행된 이 과정을 이 서페스 사이트에 가시면은 다 리포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다 공개된 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27년도에 기본적인 DPP 프로토타입을 도입을 해서 이제 30년도에 고급, 33년도에 완전한 DPP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자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취지이고, 지금 이제 서페스 2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이제
전문가 그룹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배포 단계에 실증을 좀 하는 걸로 해서 41개 파트너사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요것들도 이제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이트에서 계속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이번 연도 말에 나오는 걸로 지금 일단 일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아라는 유럽 의회 그 싱크탱크가 있는데,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이거 도입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중소기업들도 도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좀 단계별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 옷으로 비유를 하면 옷 소재의 혼용률, 그리고 중량, 그다음에 운송 과정에서의 운송 수단과 거리, 이런 걸로 해서 탄소 배출량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좀 시작을 해보자.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덧셈 뺄셈 해도 장사할 수 있었던 분들께 갑자기 막 미적분 해야 이제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도입도 못 하시고 계속 이제 미루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짧게 주고 먼저 도입을 시키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가자.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선구자적인 이제 이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가 최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하면서 보니 이 세심이라는 프로젝트가 PT 시험성적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22년도에 짠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그 김유겸 박사님 그리고 고봉균 박사님, 이렇게 두 분께서 이 프로젝트를 리드해서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고 고려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아이디를 발급해서 관리하는 아이디어에서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모바일 신분증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봤을 때 블록체인 기반의 DID와 VC가 사실 이런 프로세스랑 좀 도입하기에 적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사례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브랜드들도 이제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뭐 이런 거 로직들은 다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거든요. 음식점으로 치면은 자기들만의 어떤 레시피가 있는 건데, 그 데이터들, 소재 혼용률 등등등 해서 오픈하기 싫은 내용들도 좀 있을 거예요. 조미료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좀 민감도가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이런 그 DPP를 발행하는 과정과 조회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조화시킨 아이디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실제 뭐 앞서 그 발표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 필수냐, 여기도 필수는 아니고 그냥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품 아이디를 발행하는 과정이랑 뭐 공급망의 참여자들을 식별하는 과정과 데이터를 접근을 제어하는 거, 그리고 서명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DID 적용 가능성을 실제로 이제 많은 실증 사례들이 서페스 안에서도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 가셔서 다운 받아 보시고 그거를 GPT에 넣어서 실증 사례만 쫙 정리해서 뽑아줘 하면은 잘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실 것 같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페스에서 섬유분과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 이온이라는 그룹인데 저희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케이스고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DPP가 앞단에서 데이터 수집 단계가 있고 뒷단에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단계에서 이 제품을 중고 플랫폼과 호환을 시키고 뭐 수리 이력들을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사용자 단계에서의 그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형태들로 되게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리드 기업이어서 나중에 혹시 아이디어가 필요하실 때는 이온을 이제 스터디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되느냐라는 묻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이 기술 데이터 표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패션 업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데 있어서 이제 큰 브랜드들이야 그만한 체력이 있고 공급망을 개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앞단에서 큰 기업들이 우리는 이제 투명합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걸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본의 아니게 도태될 수 있거든요.
괜히 이거 공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어떻게 중소기업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지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소셜벤처로서 갖고 있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특정한 제품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를 넘어서 이 제품이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게 상식적인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좀 각박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디지털 제품 여권이라는 생태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다면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신뢰 없는 신뢰의 세상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발표에 임했습니다. 오늘 발표 드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가 있는데, 여기는 에코 디자인 그 서페스랑 이 규제 관련된 자료가 친절하게 공개가 된 자료가 있는데 따로 찾아보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QR코드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이거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은 이쪽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